의 별세 소식에 소련 국민의 자유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며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고인이 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딸 이리나 비르간스카야 고르바초프 재단 부회장에게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직후 발표한 문재인 정부 알박기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등 52곳 가운데 17곳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자료 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7개 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예고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목된 17곳 대부분이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감사 등 모두 연간 계획으로 예정된 감사이고 실제 감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SK 지오센트릭 울산 사업장에서 4개월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SK 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SK 지오센트릭 공장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7명이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정 중 압력이 지나치게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영어 영역은 쉽고 수학 영역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경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경남 해안은 30에서 80mm 등입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 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일부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영화감독이 현행법상 창작자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칸을 비롯한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감독들의 수상 소식까지 잇따르고 있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1000만 영화 감독들이 오늘 국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 영화 감독은
영화 기획부터 제작, 연출, 개봉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 LA에 머물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해 영화 저작권을 모두 제작사에 양도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할 정도로 대흥행을 거뒀지만 감독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한국감독조합 조사에 따르면 영화의 기획부터 개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영화 감독들의 평균 계약금은 8,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화 제작에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는 점일 텐데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영화 감독의 평균 연봉은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의 처우엔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닐까요?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연출하며 국내 최초 쌍천만 감독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윤재균 감독. 그는 오늘 후배 감독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열정에만 기대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과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은행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가 이 론스타 사건의 중재 판정부를 꾸리고 이 결정을 이제 내린 건데요. 네. 우리 정부의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그러니까 2,80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라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쟁점을 나누면 크게 네.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한 1조 3천억여 원 정도에 사들였는데 네. 이후에 여러 회사들하고 매각을 하다가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홍콩 상하이은행 HSBC하고도 매각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정부가 규정된 심사기간 내에 승인을 안 해줘서 이 매각이 무산이 됐다. 그래서 이때 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더 그 이익을 포기해야 했다. 네. 이게 이제 쟁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012년에 하나금융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그때도 승인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이 승인 지연에 대한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쟁점이었고, 네. 세 번째는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매겼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하나금융하고 2012년에 이제 그 매각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이 승인을 지연한 거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 본 손해액의 절반을 지금 부담하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론스타가 이제 모든 쟁점이 론스타가 제기한 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대목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2,800억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판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거는 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때문에 이제 이 수사가 있고 기소가 됐고 판결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전체의 그 판정문 가운데 일부의 소수 의견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취소 및 이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만하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이런 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중재재판부의 월권, 그다음에 중재 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5가지 사유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의 당시 거래는 이 당시에 이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의 문제 때문에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 지적을 했고요.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서를 흘린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도 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 관료가 낳은 참사이다. 이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을 이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특히 추경호 부총리에 대해서 2003년에 재정경제부 은행 제도 과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이제 산 그 시기니까 그때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 무능한 경제 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기구의 일단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남동 일대를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네.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됐는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해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일대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이제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경계에 있는 울타리의 내부를 촬영, 묘사, 녹취, 측량 이런 것들도 이 불허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착륙을 못하게 하거나 파괴한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청와대는 되게 북악산을 끼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민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 지역도 넓은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나다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천동에서 한남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금 새로운 관저가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 그 주변에도 굉장히 대사관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민가도 있을 수 있고 군사보호구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주민들의 재산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는 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이것을 한정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직접적인 영향에 관련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호 경비도 군이 맡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경찰이 맡았었잖아요. 청와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중 3중에 외곽 경비가 있기는 했지만 일단 경찰이나 경호처에서 경비를 맡았는데 경호를 맡았고 근데 이번에는 경호는 당연히 이제 경호처에서 하겠지만 경비는 또 군이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논란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남동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계속 야당 쪽에서 의혹 제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민주당이 의원 워크숍도 열고 정기국회 운영 전략도 논의하고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그리고 관저공사의 사적 수주 의혹 규명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또 규정을 해서 이와 네.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는 이 관저공사 사적 수주 의혹 규명 등에 대해서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충분하게 활용을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회와 연관성이 드러나서
이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 21g이라는 이 업체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발주를 해서 이 전기공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도급을 받은 이 업체가 한국전력의 공급 전기를 무단 사용했다. 이 사실도 최근에 다수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수주가 된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공사하는데 이렇게 뒷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초청을 누가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 담당하는 경찰관 모 경위가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이 보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장모, 연루돼 있는 네. 이러한 사건이다. 라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모 경위 측은 이 청룡 봉사상을 받은 이유로 초청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을 함께 수상한 경찰관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예. 결국 공흥지구 수사 관련돼서 이제 초청이 된 거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이유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하고 연관이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의 이런 전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네. 지금 전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 그 경찰관이 초청받아서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가 나오는 부분만 명단이 없다고 하는 것도 좀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지금 뭐 명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으면 어디 있는 건지 뭐 답변을 할 때마다 지금 없는 걸 전제로 답변을 하지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있다고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청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도의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그걸 설명을 해줘야 알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초청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이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진행하자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답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30의원 등의 여야 의원들이 이 BTS 병역 특례와 관련돼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였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종섭 장관하고 병무청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좀 입장이 변화했다라고 해서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한 건지 여론조사 자꾸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국방부가 좀 해명을 한 내용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실시할 때 조사 기간 대상 뭐 이런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라고 좀 발언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발언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한 게 좀 여론에 미치는 특히 젊은 세대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해석도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첫 회동 어떤 발언이 오고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을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한 건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덕담부터 건넸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공통 공약이 많았는데 이것을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야 간 공통 공약 추진기구 등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한 약속 내실 있게 추진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이제 뭐
반대쪽에서 이제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일부 현안과 관련된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서민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500억 원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또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도 지나치다. 그리고 초대기업 슈퍼리치에 대해서 감세액이 뭐 13조 원이 넘는다던데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당황을 해서 크게 웃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어느 쪽이 하는 게 더 옳은 방식인지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뭐 종부세 완화법 지금 뭐 여야가 논의 중이긴 한데 별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네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좀 속도전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부의장 맡고 있는 윤대현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임전국위원 20여 명이 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며칠 전 있던 당론에 따라 상임전국위 소집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즉 이 당원 당규상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전국위를 소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제 9월 2일 그리고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서 비상대책위 전환 시에 이 당 비상 상황에 대한 법적 시비를 제거하기 위한 당원 개정, 즉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는 비상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부의장이 나선 이유가 서병수 의장이 좀 사퇴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서병수 의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시간부로 전국의 의장직 내려놓겠다. 상임전국이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직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일관되게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서병수 의원은 계속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를 해서 예. 부당함에 대해 할 말하고 명확한 의사표현 해주신 이 서병수 의장님께 너무 큰 부담을 지운 것 같아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서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를 높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도 껴보고 친이도 다 껴봤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느냐 썼는데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지금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거고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의원들이 윤핵관 이선 퇴진론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에 세기를 박는 그런 어떤 얘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도 있고 또 나도 그만두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직무대행에서 이제 물러날 때 됐다. 비대위만 세우면 그냥 물러나라. 그렇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자진 사퇴하는 거 확실하게 해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최근에 뭐 윤핵관과 거리 두는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찍어내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맥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윤핵관들이 이만큼 물러나지 않았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물러나라. 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마 물러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네. 왜냐하면 오늘도 이것은 위장 거세 쇼이다라면서 막 비판을 했거든요. 안 물러나면 그럼 더더욱 강하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러한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리라 하는 마음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을 다 덧붙여야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워크숍 진행이 됐는데 민생 제일 민주당은 합니다라는 구호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도부가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드리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서민주거 안정법,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그리고 반지하 등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그리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배를 걸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뭐 당직도 속속 지금 임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짜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실천할지 이건 좀 두고 보고요.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일단 김혜경 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손을 그어왔지만 경찰은 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의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하고 공모 공동 정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 김혜경 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한 200만 원 상당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 금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각의 맥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혐의가 이제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고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맥락이다라는 해설도 일각에서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의혹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과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네. 일이 있었죠. 네,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지분 51%를 사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네. 이때부터 외환은행 이제 헐값 인수 문제가 불거졌죠. 네.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이라고 지정해서 헐값에 론스타가 인수하게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고요. 그 수사 와중에 특히 이제 외환 카드를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나오고요. 그게 네. 결국은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07년에 론스타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고요. 예. 다시 이제 2011년에 론스타가 이 금융위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ISDS에
중재 신청서를 냅니다. 이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중재 신청을 해서 중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판결이라는 것보다는 표현을 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정요. 네, 중재 판정. 예. 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중재 과정이 재판 과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익시드라고 하는 이 국가 기업 투자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센터인데요. 월드뱅크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재 판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지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 명 지명하고 론스타가 한 명 지명하고 그리고 의장 중재인이 있는데 의장 중재인이 이제 익시드에서 정하게 되죠. 사실 의장 중재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거치면서 중간에 의장 중재인이 2020년에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새 또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 종료 선언이 6월 달에 있었고요. 예. 오늘 이제 판정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의장 중재인 말씀하셨는데요. 좀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인사가 지명이 된 건 아닐까요, 혹시? 이제 결국은 2대1로 지금 그 판정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의장 중재인이 일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 이자까지 해서 한 3천억 좀 넘게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3천억 원이라고 치고요. 네. 이 돈을 그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럼 또 어떻게 네. 또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국고에서 나가는 거고요. 예. 이제 당장에는 이제 예비비에서 일단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이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지출을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네.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데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됐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추경 같은 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분납을 해서 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 겁니까? 이 분납은 없고요. 예. 네, 여기서 이게 그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돼서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S라고 하는 게 이전에도 네. FTA 체결을 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판정이 일단 국내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이거는 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1심, 2심이 아니고 한 번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몇 가지 이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그 익시드라고 하는 이 센터죠. 이 센터에 그 판정에 불복을 하는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그 한동훈 장관도 우리가 판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익시드의 사무총장이 예. 그 취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그 판정 자체를 취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의 신청을 할 때 조건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좀 형식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오늘 법무부에서 그 보도 자료만 냈고 그 판결문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저희들이 판단은 안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그런 형식적인 요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 지금 이의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이의 말씀이시네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라고 추측은 하고요. 예. 다만 그게 보통은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판정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또는 그 판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상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불분명하게 이야기가 됐다라든지 네. 그런 좀 더 형식적인 문제에서 훈결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훈결이 있었을까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네. 법무부 장관이 이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 판결문을 받아본 법무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너무 지나치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판정 결과를 받고 일부에서는 결과는 패소지만 어느 정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다른 네. 쪽에서는 완전한 패소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이 세 가지 이제 주요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HSBC에 매각을 하려다가 그 승인이 뭐 지연되면서 매각이 취소된 무산이 된 게 있었고요. 네.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1년에 하나은행에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했을 때 역시 이제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매각 단가가 떨어졌다라고 또 론스타가 주장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과세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HSBC 매각 승인의 지연이라든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론스타 주장을 판정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네. 이유는 HSBC 매각이 2007년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벨기에 투자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2011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세 부분은 론스타가 한국하고 벨기에 사이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기 때문에 면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네. 론스타의 실질적인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국제 관세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은 실질적인 회사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근데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바로 이제 하나금융의 매각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값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의 반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반을 내린 이유는 한국 정부가 주장한 것은 외환은행 특히 증권 외환카드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론스타가 해서 싸게 사들이려고 했던 문제. 그게 이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되었고, 그 매각 단가도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건데 그것을 일부만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것도 반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승인을 늦춰서 값이 떨어진 것도 반이다. 그래서 거기 반이 바로 이번에 배상액 환율 한 1,300 잡았을 때 2,800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배상액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네.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들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떤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이제 하나은행 매각 승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때 2008년 9년에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네. 우리 당국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금전분리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론스타한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단지 그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이후에 매각 명령 일반적인 매각 명령만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금융위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정을 해서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이것이 명백한 그 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실패고 이거는 직무유기에 사실 해당합니다. 우리 법을 제대로 안 지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가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 판정 과정에서 네.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 주체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주체들이 우리 전통적인 경제금융 관료들이고요. 네네. 그분 대표적인 분이 지금 추경호 장관이세요. 추경호 네네. 장관이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렇죠. 했던 이야기고요.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김주연 위원장이 사무처장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또 추경호 지금 장관은 론스타 소송이 시작될 때 기재부일차관도 했고 국무조정실장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이해상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익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담당했던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 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국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는 네. 산업자본이었고 그 산업자본이라는 판정을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안 해서 실수를 했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론스타가 말하는 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갔었더라면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 매각 승인 지원 이런 걸로 론스타가 청구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쟁점도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매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어떻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정부가 어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방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게 제가 얼뜻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 번씩 발표해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 관련된 계획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요번에 나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2년마다 나옵니다.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이제 앞으로의 15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전력,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제 에너지 부분이 좀 자체도 어렵지만 계획도 워낙 많아요. 원래 이제 에너지 헌법이라고 통칭 불렸던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맨 위에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오늘 이야기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포함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등등해서 한 10여 개의 하위 계획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워낙 저탄소 녹색 성장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 MB 정부 때 나왔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에너지 기본 계획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걸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뼈대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 전기본을 뭘 갖고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NDC 그러니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우리가 그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이번 전기보온의 정합성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제일 상위에 있었는데
그 상위에 있는 거를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대체하게 됐고 네. 나머지 이제 것들이 기본 계획들이 나오는 건 그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엔 조금 좀 비껴간 거다. 네, 이렇게 네, 좀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전력수급 기본 계획 원전 분야 어떻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 뭐 한울원전 이런 데 찾아가서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원전 분야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에너지 믹스가 뭐냐면 어떤 전원으로 어떤 그 발전원으로 얼만큼 전기를 만들까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선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나왔던 그때 에너지 믹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NDC라고 하는 계획에 담겨 있는데요. 네. 그것과 비교를 해서 보면 2030년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량을 100이라고 보면 예. NDC에서는 신재생이 30.2, 그다음에 원전이 23.9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요번에 나온 정기본에서는 이 숫자가 약간 뒤집혔습니다. 네. 신재생을 21.5로 낮추고요. 원전을 32.8로 올려놨습니다. 이 변화폭을 보면 신재생이 8.7 줄고 원전이 8.9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몫을 그대로 원전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맥락상 풀어보면 신재생을 확대하지 않고 원전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존의 목표를 보면 2018년보다 44.4% 줄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걸 톤으로 치면 한 2.7, 그러니까 2억 7천만 톤에서 1억 5천만 톤 정도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네. 요번에 나온 그 10차 전기본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석탄에서 얼마가 나오고 가스가 얼마가 나오길래 이게 달성 가능하다는 건지 예.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참 우리나라 부처 간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말이 예. 전기본에서 무슨 배출량 얘기를 하냐. 전기본은 말 그대로 그냥 수급 계획이지 예. 여기서 배출량을 논하는 게 아니다. 그냥 NDC 기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그냥 제시를 한 것뿐이지 사실 뭐 그 전기본은 배출량이랑 딱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료는 있지만 사실 이건 비공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통계를 이제 실무를 보는 곳이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내는지 세세한 정보까지 여기서 받지 못해요. 산업부에서 네. 그 에너지원을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나눠놓고 도합 얼마다 이렇게만 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 요번 전기본에서 배출량을 뭐 기존 목표에 맞췄다라고 하니까 뭐 그걸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럼 그걸로 끝나냐? 사실 그거 아닌 게요. 그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그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예. 그 자리에서 발전 부문에서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 여유분을 산업이나 민간 부분에 돌리겠다. 좀 그쪽으로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기업 기조를 가져가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번 나온 계획을 보면 이제 추가적인 여유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산업부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말한 그 발전 부문의 여유분 확보 이거는 사실 뭐 우리랑 이야기된 바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화석연료에서 주로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줄이게 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이 목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다 하고 그다음에 신한울 1, 2호기 상업 운전 이게 새로 짓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2030년에 32.8%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21.5%로 내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은 뭐 추가로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최대치니까. 그 대신 이제 재생에너지는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지금 21까지 낮춰놨는데 이거를 조금 덜 줄이고 그 대신 그만큼 화석 연료를 더 줄였더라면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번 NDC랑 요번 10차 전기본에서 화석연료가 그럼 어떻게 변했냐를 살펴보면 예. 석탄은 0.6%포인트가 줄고 가스는 1.4%포인트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화석연료 전체 양으로 보면 0.7%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뭐 사실상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좋은 거예요. 네. 뭐 산업부 측이야 워낙 이제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게 그냥 태양광을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을 개통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달아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이제 산업부에서는 늘 재생에너지가 너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탈화석 연료에 되게 속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번 전기분에서 그럼 어떻게 더 화석 연료를 더 줄일까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재생에너지 몫을 원전으로 돌리고 약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너무 그런 이제 대립구도 원전과 재생의 대립구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는 달리 하던데요.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처럼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얘기했다가 이걸 또 재생에너지를 확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그 이제 웬만한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이 2035년에 전력 부문의 95%를 탈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IRA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 거기 보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 총 투자액의 한 30%를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데 이제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기존 목표보다도 훨씬 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분명한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5%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전하면 사실 프랑스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이제 프랑스도 그 발표하기로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뭐 25기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프랑스 원전은 굉장히 노후한 게 많아서 퇴역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사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뭐 원전 많이 돌렸던 한때 많이 돌렸던 나라로 알지만 지난해 8월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4%였던 걸 36에서 38%로 목표를 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사실하고 이렇게 네. 비중으로 설명하시니까 좀 달리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해외 뭐 지금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리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뭐 에너지 국가 차원에서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기업들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걸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애플이 했다 그러면 애플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한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양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 과연 지금 정도 계획 목표가 지금 충분한지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발표됐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그 이제 거기서 아리백으로 인정되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 에너지원이 2030년에 지금 목표대로 하면 116.9 테라와트시 정도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올 초에 한 협회에서 이제 기업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2030년에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필요로 한 에너지는 95.2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한 공급량이 한 1.23배 정도 여유가 살짝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네. 이런 걸 쓰는 게 사실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도 사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력 시장이라는 게 정말 시장이 되면 개인 소비자도 재생에너지를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좀 여유분을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그나저나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강조하는 건 원전이 값이 싸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또 지난주에도 13만 만의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네. 원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에 뭐 이제
보도 나왔던 것처럼 그 바라카 원전 이후에 두바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이다 보도 많이 됐었는데 네. 뭐 그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체급인데요. 예. 그 바라카 원전은 말 그대로 원전 핵심은 원자로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수출했던 거고 요번에 수출한 건 사실 그 원자로가 아니라 나머지 부속 건물들이어서 사실 수주액 자체도 워낙 큽니다. 13년 전에 했던 거는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었는데 요번 네. 거는 3조 원이니까 금액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이런 사업은 이런 이제 공사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국내 원전의 중소기업들의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도 산업적인 논리하고 뭐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논리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과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경남권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 새벽에 전남 남해안, 오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중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11호 태풍 흰남노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 많겠습니다. 제주도 50에서 150, 경남권 해안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태풍은 초강력 상태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남서진하고 있습니다. 모레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20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8도, 습도 8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소식이 알려진 뒤 숙박료가 치솟고 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2.5배 오른 건 기본이고요. 콘서트 당일 한 호텔을 예약하려면 1박에 350만 원을 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무료 콘서트를 열기로 한 BTS의 공연 취지마저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일들에 비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닷새 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이 자유발언 도중 갑자기 영어로 연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분 동안 한 연설 내용은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영어 상용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하는 초중고교생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자. 땡큐, 고맙습니다. 당사자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부산 시내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한 경험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영어 상용 도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의 영어 발언이 정작 정보를 알아야 할 부산 시민에게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부산시는 박람회 방문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영어에 능통한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각종 공문서에 영어를 병기하는 건 물론이고 도로 표지판과 공공시설물에 영문 표기를 늘려나가는 등 영어 상용화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 70여 개 국어단체와 부산 지역 시민단체 34개는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합은 지난 2003년 서울시와 2008년 서초구가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려고 하느냐며 부산시의 영어 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요. 부산시는 이미 광안대교를 다이아몬드 브릿지로, 달맞이길을 문텐로드로 바꿔 부르고 있고 지역명에서도 센텀시티, 마린시티, 엘코델타시티, 그린시티 등 한국 도시답지 않은 이름이 많고 휴먼브릿지, 금빛노을 브릿지, 사상 리버 브릿지,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 등 새로 만드는 시설 이름에도 영어를 잔뜩 넣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 방문 체험기를 다룬 한국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 중인데요. 각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보셨나요? 부산시는 한국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희망을 품은 아이 몇 살이고 예쁜 날에 꽃의 노랫소리 들려 달님을 닮아 어둠에도 숨주는 빛을 띠고 있네 달빛 노을에 모든 시를 지켜내리며 달님을 닮아 어둠에도 숨주는 빛을 띠고 있네 달빛 노을에 모든 시를 지켜내리며
이승환 정성미의 달빛 소녀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발견 들으시고 문자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한서희님께서 달맞이 고개가 얼마나 정스러운 말인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달맞이길이라고 해서 해운대 옆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굉장히 정겹고 또 카페도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달맞이길이 문텐 로드로 바뀌었다는 거 몰랐거든요. 바뀐 모양입니다. 620님, 영어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싶네요. 우리 시민이 불편해하는데 영어 상용화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체험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또 우리 또 제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외국인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어?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이렇게 재밌어하고 흥미를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외국과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그 한국이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앞에 놓고 유치 경쟁에 나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잦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 오후 3시 42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부상자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는 중상이네요. 예, 중상이고요. 7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서 지금 인근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4명은 SK 지오센트릭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3분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일반병원 이렇게 해서 다 각각 이송이 된 상황인데요. SK 지오센트릭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SK 이노베이션의 친환경 화학 사업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네. 예전에 SK 종합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8월에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된 건데요. 이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이 SK 에너지랑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에 있습니다. 그 SNS와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좀 합해 보면은. 커다란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퍼졌다. 그러니까 뭔가가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러고 알고 보니 공장이 폭발했어서 무섭다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폭발음하고 연기가 나니까 119 다 신고를 하신 거예요. 굉음과 함께 주변의 주택가에서도 폭발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원인을 추정하기로는 여기에서 그 SK 측에서 합성 수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과 함께 일시적으로 화염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목격자분들 얘기는 지진과 완전히 다른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상자 상태가 지금 2도 화상이어서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점검이 있은 지 불과 30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퍼뜩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럼 요식행위를 한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날
검찰하고 경찰에서 합동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형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30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점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제대로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2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3시 42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동 점검단이 공장에 들른 게 2시부터 5시 사이에 SK에너지 세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서 예방을 위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이 요 안에 있으니까 이날 점검에 검찰과 경찰 9명의 관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점검이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이루어졌으니까 30분 후에 이제 폭발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점검은 뭘 하나 봤더니 티타임, 안전조치 사항 브리핑, 그다음에 방명록 작성, 전망대, 공장 현장을 둘러보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혹시나 이런 거 방명록까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나가가지고 나 그렇죠. 왔어 그러면서 기록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 현장을 둘러볼 때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게 사전 예방 활동의 성격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폭발음이 굉장히 크게 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압의 압력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가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하고 여기 지금 합동점검에 갔던 검사하고 경찰들은 전문성은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은데요. 네. 불과 4개월 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4월 20일에 여기가 톨루엔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에 내부에서 불이 나서 노동자 2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사고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었는데 석유화학 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는 10,000배럴 규모의 탱크가 있는데 그 내부를 청소하다가 화재가 나서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고 화상 이후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적용이 네.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 사건도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나 중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속하는지 그리고 안전 조치들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동감식을 지금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랑 진행을 하고 전담팀을 편성해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하면 있는 사고도 발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점검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사고 발생했다고 또 이 검사하고 경찰이 또 수사해서 처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이죠.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실시하던 PCR 검사가 9월 3일부터 폐지가 되네요. 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입국하기 전에 한 번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나면 하루 안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는 입국하기 전에 받는 코로나 검사는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폐지가 돼요. 9월 3일 0시니까. 네. 이 시각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에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은 걸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45%의 국민이 이미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경험이 있어서 네.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이 있고 백신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해외 유입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루 안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외국에서 꼭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검사했을 때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국 전에 PCR 검사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업무차 왜 항상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불편함들이 좀 있었는데 3일부터는 출발 국가나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의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 입국하고 나서 하루 안에 받는 PCR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해외에서 감염이 됐다거나 혹시나 변이 여부를 검사하기 그렇죠. 위한 것이기 네네.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근데 그중에서 확진자의 7일 격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실내에서 일부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 당국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7일 격리랑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금 제일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마스크까지 벗어버리면 뭐 일반적인 방역 대책이라고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될 예. 테니까 그리고 굉장히 해이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올 추석은 좀 더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네. 편안하고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상대적.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남매랑 조카들이 몇 명 오는지 세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시간차로 네. 너무너무 서운했었거든요. 따로 가서 부모님 뵙고 온다거나 이렇게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리두기가 없는 첫 번째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전국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선별진료소가 603곳, 원스톱 진료기관이 5,300여 곳이 운영이 되고요. 여느 때처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PCR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기간 동안. 그다음에 나흘간은 전국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통행료 그대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마시라라는 신호였었는데 통행료 면제를 하고요.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에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차를 타보면 허용이 됐어도 이렇게 드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조금 조심하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감소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유행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도 안타까운 건 요양병원하고 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개량 백신이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겨울 되면 또 한 번의 재유행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네.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이후에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맞고 있는 백신보다는 BA5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던 백신보다는 그래도 예방 효과가 1.69배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우선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의 고위험군들에게 우선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원하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요? 네, 10월부터요. 예. 그리고 화이자 개량 백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요 도입을 위해서 제조사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찰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9일 부산의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일이 있었어요. 네. 부산의 주택가에 담배 피러 나오신 이웃 주민이 소리가 나더래요. 이상한 소리가 예.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갓난아기 소리가 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29일 부산 사하구 있는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남녀가 종이 가방을 들고 계속 서성이다가 네. 주차장 한쪽에다 내려놓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종이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발견된 장소에 탯줄이 달려있는 채 담요에 쌓인 상태였는데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 신고 2시간여 만에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찰은 이틀 만에 이 부모를
잡긴 잡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동거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였는데요. 네. 영아 유기 혐의로 경남 창원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창원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집에서 낳긴 낳았대요. 그런 다음에 보육원을 계속 찾아서 물색을 하다가 부산 사하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근처에 출산 직후에 유기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주변에 이제 고아원을 찾다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못 찾아서 사하구에 유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요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정말 다행입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누구의 보살핌 속에서 키워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발견된 아기를 우선 일단은 위탁 가정에 맡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의 친인척들 중에서 뭐 네. 할머니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양육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생아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네, 영화 유기 뉴스가 좀 종종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13일에도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탯줄 달린 남자,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분이 치우시다가 네. 봉투가 터졌는데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이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유기한 사람은 10대 미혼모 여성이었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만 들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저절로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영아 유기 사건이 굉장히 잦습니다. 지금 영아 유기를 한 달에 10번 그리고 통계 수치상 2달에 한 번꼴로는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 사건은 97건, 유기 사건은 131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영아 살해와 유기 발생 건수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2달에 한 번꼴로 영아 살해 그리고 한 달에 10번꼴로 아이를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영아 살해나 영아 유기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대부분 미혼모거나 너무 어린 엄마이거나 아빠인 경우가 많고 원치 않은 임신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거기에는 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에 무관심이 영향을 주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좀 가혹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가정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랑 생활보조금이 합쳐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이 지원이 돼요. 뭐 부모수당 내년부터 70만 원, 35만 원씩 주겠다, 준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적네요. 네. 하여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더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태풍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제 11호 태풍 흰남노. 좀 걱정했던 게 지금 실현이 되는 겁니까? 네. 한반도로 상륙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가 걱정이에요. 얘는 네. 되게 거칠고 위력이 세다.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원래 이 태풍이 발생을 했을 때 진로는 이 중심 기압도 굉장히 높지만 이제 일본 쪽에서 대만 쪽으로 계속 서진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든지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 대한해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 정도까지가 판단이었었는데 네. 28일 발생했던 그 태풍 흰남노가 9월 2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새벽이 되면 오키나와 남남서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진로를 꺾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예측으로는 9월 5일 오후 3시쯤이 되면
흰남노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전보다 훨씬 우리나라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힘이 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얘가 발생한 그 위도가 좀 특이해요. 중심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인데 이 슈퍼 태풍들이 발생한 지점 중에서 요 지점에서 발생한 태풍이 없어요. 다 위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래쪽 아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생을 하고 해수면 온도가 높으니까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초강력 태풍이라서 최대 풍속이 50m/s이에요. 54m/s.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굉장히 주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례적인 태풍인데 우리나라를 영향을 미칠 때쯤에는 중심기압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초강력 태풍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제주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 이건 조금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지켜봐야 것 되는데 같은데. 북진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주는 지금 간접 영향권이 언제부터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9월 5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일요일 3시쯤 일요일 3시쯤부터 네.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영향을 쪽에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좀 비켜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좀 저희 바람이 꼭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 타임즈에 실린 BTS RM의 기사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뭐 음악 활동이 아니라 아트 컬렉팅이라는 걸로 이렇게 네, 이미 알려졌다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홍재 디렉터께서도 보셨어요, 혹시? 그럼요. 이런 거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네. 보시면서 이렇게 스크랩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원문으로 원문으로 전문을 읽었습니다. 우린 조금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어때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은 보니까. 제목은요. 네. 보이밴드 슈퍼스타 RM의 새로운 역할. 예술 후원자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너무 심각한데요, 제목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뉴욕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나왔어요. 24일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으로는 25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간에 이미 다 좀 관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인지 이게 한국 언론에 많이 소개는 됐는데 굉장히 짧게 단편적으로만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양이 얼마나 돼요, 기사가? 양이요. 제가 보니까 8,000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다 이제 번역해가지고 기사 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쵸. 네. 네. 그래서 한 A4 용지 3장 정도인데 네.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을 조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같이 읽으면서 논의를 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영어 선생님이 원문 읽어주고 해석한 거 얘기해주고. 제가 원문은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네. 번역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기사가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중략하면서 읽어볼게요. 예. 첫 소개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뉴욕 맨하탄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처음 방문했던 건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 녹화를 위해서였다. 이제 이게 2020년 얘기일 거고요. 예. 지난해 말 RM은 민간인 신분으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돌아왔다. 여기를 왜 갔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 나는 그냥 표를 사는 방문객일 뿐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메트로노스 기차를 타고 허드슨밸리에 위치한 미니멀리즘 아트의 성지 디아비콘으로 향했다. 유토피아였다고 그는 말했다. 디아비콘은 RM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만의 아트 컬렉션을 만들고 아트 스페이스를 오픈할 생각을 하면서 들른 전 세계 예술 여행 여정 중 가장 최근에 들른 곳이고 BTS의 열렬한 팬 아미들은 그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그가 방문하는 장소의 출석률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 네. 디아비콘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뉴욕 맨하튼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 비컨시의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미술관인데요. 네. 2003년에 오픈을 했고 광활한 대지에 굉장히 커다란 창을 지닌 이제 과자 박스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은 도널드 저드, 리처드 세라, 온 카와라 등의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RM이 다녀와서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팬들이 많이 찾아간 거죠. 일종의 팬들 입장에서는 RM이 다녀간 곳이니까 네. 성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지 순례를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따라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이 갔던 곳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를 그쵸. 성지순례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게 그 아이돌을 좋아해본 기억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그 RM 김남준 씨가 다녀갔던 베니스의 윤영근 전시를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같은 포즈를 그럼 취해서. 하신 거네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네. 네. 하여튼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레는 일이죠. 네, 그렇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후원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 전에 본인 소장품을 빌려준 얘기.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을 기부해서 절판된 미술 도서가 다시 재발행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예. 문화예술위원회가 RM을 올해의 예술 후원자로 선정했다는 얘기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RM이 예술을 사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러면서 뭐 이메일을 보낸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M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세계적 영향력은 거의 헤아릴 수 없는 범위에 있다. BTS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천만 명이 넘었고 RM의 인스타그램은 3,7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이 팔로워가 20만이라고 하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난 여름에 아트페어 방문한 여정을 기록한 그 브이로그는 거의 6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예술 세계에서 어쩌면 RM은 꿈의 홍보 대사인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마침 어제 또 RM이 그 인스타그램에 윤영근 작품 전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윤 is only 윤이라고 쓴 이 포스팅이 지금은 24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 제가 네. 오늘 한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 379만 건의 좋아요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379만 번 받는 거예요? 네. 좋아요가요. 지금은 아마 당연히 400만 건은 넘었을 것 같고 그 순수예술의 세계가 사실은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셀럽들이 뭔가의 행동을 할 때 그게 다소 어렵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팬들이 셀럽들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좀 열정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사 내용 소개해 주실 때요. 네. 이게 또 어디서 보도했더라? 다시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러세요?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하나? 네. 우리나라 그 아무리 방탄소년단이지만 네. 우리나라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런 네.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외신을 통해서 이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오히려 그쵸, 보도를 했어야 될 얼떨떨할 사안인 것 정도로.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셀럽들이 예술에 대한 애정도 갖고
네. 작품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술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특히 예술의 대중화 중에서도 예술을 좀 대중의 눈높이로 낮추는 방향이 있고 대중의 눈높이를 예술의 이제 경지로 올리는 방향이 있는데 네네. 사실 뭐가 옳고 그른 건 없고 둘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자는 이를테면 왜 작품들이 다 미술관에 있어야 돼? 뭐 동네 벽에도 그리고 막 이렇게 거리에도 걸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술이 나가는 방향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 미술 작품이 왜 이 미술관에 이러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됐는지에 대해서 관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보는 그런 방식인데 셀럽들이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후자 쪽 면에서의 어떤 예술의 대중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런던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 민준홍 작가에게 아티스트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현대미술 분야가 미술관, 갤러리, 뭐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으로 그 소비 경로가 다양한 채널로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네. 또한 유명인이 컬렉팅하거나 전시관을 차리는 것도 예술 향유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나 소수의 유명인들이 접하고 구매하는 미술품들이 동시대 현대미술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섣불리 넘겨짚거나 수동적으로 따라서 소비하는 경우는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 갤러리 대표는요. RM이 산 거 주세요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해요. 일종의 예술을 좀 편식하게 된다고 하는 우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종의 예술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고 너무 한쪽으로 취향이 좀 기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SNS에서 유명인들이 어떤 상품 올릴 때 정말 좋아서 올리는 건지 광고를 하는 건지 구분 안 될 때가 꽤 있어요.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명 셀럽분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작품을 무료로 주고 이 작품을 누가 소장했다. 유명인 누군가가 소장했다.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근데 시장에 좀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가 생긴 적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RM 김남준 씨는 꽤 진지하게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RM은 시각예술에 대한 사랑이 세렌디피티, 우연히 정말 뜻밖의 기회로 생겨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울 근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박물관에 데려다 주셨지만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2018년 투어 중에 호텔방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 다운타운에 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시카고 미술관에 가보기로 했고 그곳에서 쇠라와 모네의 작품에 사로잡혔는데 예술 작품을 볼 때 이제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러움증 같은 그런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를 언급하면서 거의 스탕달 증후군 같았다라고 말했다. 복제품으로만 봤던 작품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며 it was like wow. 그러니까 와 소리만 나올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가 17살 때부터 연습생이었으니 방탄소년단 때문에 학업을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나는 예술을 만났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고 터득이 빠른 RM의 모습에서 유능한 정치인이나 약간은 별나지만 사랑받는 교수의 모습도 상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럼 팬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따라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가지 말고 RM이 왜 예술을 접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는지를 따라하면. 근데 그것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취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안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원균 작가의 긍정적인 평가나 우려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RM 얘기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네, 정말 생각이 좋은 드네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제가 이제 한국 기사들을 좀 보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에서 정치인이나 교수의 모습도 그려진다는 그 내용이요. 예. 한국 대부분 언론에 뉴욕타임즈는 RM이 정치인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했다, 평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이거를 좀 정정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 아무리 열심히 컬렉팅을 하고 책을 읽는다고 하시더라도 정치인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번역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런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그런 모습도 그려진다, 상상된다. 그러니까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듣는 기자분들 계시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사를 읽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표, 동전, 포켓몬 카드 등의 그런 수집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네. RM 작업실에 걸린 뭐 윤형근, 박수근, 장욱진, 백남준 이런 작품들이 걸려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네. 이게 다 한국의 20세기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RM이 왜 이런 거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 RM은 해외 투어를 하면서 내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가 자신의 수집품을 한국 전쟁, 군사 독재, 그 경제적 혼돈기를 겪은 세대의 그런 한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컬렉팅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RM은 고인이 된 윤형근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마치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작품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어른이 되고 싶게 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가끔 작품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RM은 작품과 작가의 사랑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매력적인데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무엇이든 영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뮤즈가 되기도 하지만 작품이나 이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작고한 작가가 뮤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멋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셀러 컬렉터는 R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그쵸. 작품도 수집하고 미술 활동하는 경우도 네, 많던데요. 맞아요. 그게 네. MZ세대 플렉스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플렉스한다. 본인이 네. 소비하거나 향유하는 걸 드러내 약간 좀 과시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이나 슈퍼카, 명품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비난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만큼 능력 있는 영앤 리치다. 뭐 럭셔리한 라이프가 또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럭셔리하면 또 희소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희소가치는 예술품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할 대상으로 미술 작품도 자주 선택이 되고는 하고요. 네. 특히 그냥 소비가 아니라 여기엔 약간 지적인 이미지도 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빅뱅 멤버들이 한참 아트 컬렉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맞아요. 예. 본인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갖고 있는 작품이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그 프로그램에 태양 씨의 집이 소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미술계에서는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훨씬 더 유명하긴 했습니다. 2016년에는 소더비 경매 특별 경매 큐레이터로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 당시의 내용이 CNN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까지 대서특필 되진 않았지만 네, CNN도 되고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미술에 조예가 깊어요? 그 김한기 작가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분이 그 최승현 씨의 외할아버지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약간 조카 증손자 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술적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머니도 미술 전공자라고 들은 것 같고.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자라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소더비 특별 경매에 탑이 선정했다고 하는 작품이 28점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했고 절친이라고 알려진 코헤이 나와라는 작가부터 바스키아, 앤디 워홀, 키스 헤링 등의 작품이 포함됐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25점이 낙찰되고 그 원래는 130억 정도가 예상 낙찰가였는데 훨씬 웃돈은 193억에 낙찰되었다면서 이제 막 그 기사가 났었죠.
193억요? 네. 지금 RM 이상의 그런 영향력. 어마어마한데요. 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컬렉팅하는 거야. 네. 픽한 거야. 네.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신라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예. 탑이 큐레이션을 했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미어 터졌어요. 예. 막 가서 너도 나도 이제 손을 든 거죠. 이게 경매 행사에 가 보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하기야 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네, 사람이 손을 들면은 드는데 나도 너도 나도 들면 괜히 나도 들어야 될 것 네, 같고 이런 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그런 행사였고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그 아티스트의 예술적 후광을 얻고 싶어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십 년을 작품 활동을 한 사람보다 테크닉 면에서 훌륭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취미 학생 수준이다 같은 식의 비난을 받기 일쑤였는데요. 네. 요즘은 연예인분들이 굳이 직접 안 하고요. 그 네. 예술적 후광을 컬렉팅을 하면서 좀 얻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당시에 최승현 씨가 활동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알려진 젊은 컬렉터가 없었어서 당시에도 사실은 대중들에게도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막 이제 해외 외신에도 알려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알려드리면 그 소더비 경매가 있었던 날 네. 다른 타 엔터사의 대표님께서 예.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예술경영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링거 맞고 있다. 우리 땡땡 그룹의 누구도 이런 컬렉터로서 이제 이미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러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조언을 구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컬렉터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것이 셀럽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당연히 도움 되죠. 왜 안 네. 되겠어요. 그 친구 봤더니 이렇더라?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네.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예술에도 이런 생각. 조예가 있네, 네. 품위가 있네 하면서 좀 이미지가 확 긍정적인.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작품 활동을 직접 하기보다 뭐 이렇게 이제 컬렉팅하는 셀럽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탑 씨는 최근 빅뱅 탈퇴했었잖아요. 네. 근데 컬렉터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그 아트 컬렉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컨셉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했지만 네. 시작이 뭐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컬렉팅을 하다 보면 작품 세계에 매료되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뱅의 탑 씨도 뭐 원래도 집안에 그런 피가 흐르기도 했었지만 네. 굉장히 이런 아트 컬렉팅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컬렉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네.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사 얘기는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선 RM이 의무 병역을 눈앞에 두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몇 달 전 팟캐스트에 아트바젤의 글로벌 디렉터와 일종의 전시 공간을 열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나중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복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나중 얘기겠지만 1층은 카페 그리고 그 위쪽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고 있다. 특히 예술산업의 외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부인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멘트로는요. RM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윤형근, 제가 아까 포스팅도 이윤이라고 올린 그 작가가 윤형근 네네. 작가인데요. 예. 윤형근 작가의 삶을 소개하면서 나는 윤형근의 70년대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와 그의 세계, 그의 작품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게 팬이겠죠. 나는 그의 팬입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밝혔는데요. 예. 이 멘트가요. 또 이제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또 기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RM이 정말로 예술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저도 RM 따라하고 싶은데 윤영은 작가는 어떤? 윤영근 작가가요. 그 한국 단색화 흐름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이고요. 예. 번트 엄버, 울트라마린, 그러니까 태운 갈색과 군청색인데 갈색은 땅이고
청색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땅과 사람과 그러니까 그 하늘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가인데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요. 미대를 다니다가 시위에 참여해서 제적당하고 뭐 강제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뭐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복역하기도 하고 교사로 일할 때는 부정 입학에 대해서 비리를 따졌다가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작품에는 좀 더 울분이나 숭고함이나 혹은 정의로움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RM의 이미지하고도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많이 빠져든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당장 이번 주부터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거든요. 다들 많이 부풀어 계실 거예요. 예, 예. 부디 오픈런보다는 작품과 작가의 그 RM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마지막까지 깨알 네.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이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